18번부터 답을 불러줘야 되겠죠. 자, 빨리 체크하세요. 두 번 안 푸른다. 18번에 4, 19번에 1, 20번에 2, 21번에 5, 22번에 1, 23번에 4, 24번에 4, 25번에 5 넘겨요. 26번에 4, 27번에 1, 28번에 5, 29번에 5, 30번에 3, 31번에 1, 32번에 5, 33번에 2, 34번에 1, 35번에 5, 36번에 5, 37번에 5, 38번에 2, 39번에 1, 40번에 3번. 자기 점수 체크해보고 하도 뭐 그리 궁금했었는데 뭐 그리 궁금했었어. 궁금한 것도 별로 없구만. 내가 아직 다 전부 다는 채점 안 했는데 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채점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채점한 사람 중에는 전세진 씨가 90점으로 1등. 90점. 잘해요. 그렇죠. 하여튼 뭐 5월달부터 공부를 했는데 2차까지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1차만 공부를 해가지고 2차까지 해도 다 아마 올해 충분히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1차만 하니까 지금 시간이 철저히 넘쳐 흐르니까 점수가 남아 돌죠. 그러니까 맨날 90점 이상이고 뭐 저번에 민법은 한 개 틀렸던데 그죠? 그거는 왜 한 개 틀렸지? 그죠? 민법은 100점 받았어야지. 저번 주에 민법 동일모의고사 친 거 그죠? 저번 주 동일모의고사는 냈던 문제를 또 냈지 않습니까? 1, 2에 냈던 걸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3에 똑같이 냈는데 그거 전부 다 100점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냈던 걸 또 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번 주에 내가 채점하면서 이상하더라고. 한 개 틀리고, 뭐,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90점 이상이 뭐, 7명인가, 8명인가, 9명인가, 뭐, 그렇고, 그죠? 무슨 문제가 왜 이렇지? 내가 이리 생각했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에 2에 냈던 걸 짜집게 해가지고, 3에 똑같이 냈더만, 냈던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다 쳤던 문제 아닙니까? 다 냈던 문제를 똑같이 냈는데, 근데 냈던 문제를 똑같이 냈는데 왜 100점이 안 나오나? 참 이상하다. 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도 60점, 70점 받으면 없잖아. 90점 이상이 나와야지 냈던 걸 똑같이 내면은. 그죠? 1, 2, 2주에 냈던 걸 갖다가 좀 이따가 쉬어가지고 똑같이 냈더만 보니까 참 그것도 좀 심하다. 물론. 그죠? 뭐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냈다는데 무슨 길을 살려주나? 그래야 기사라. 그 냈던 걸 또 낸다고 기사입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문제 낼 시간이 없어서 짜증게 한 거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지랄하고 있어.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해야지 그지? 아무리 해도 그리고 또 냈던 걸 또 내가지고 해설하면서도 왜 또 해설은 또 왜 틀리는데 그러면 참 근데 말이 이거 어디 좀 그죠?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아이고 내가 진짜 참 사람이 그리 신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노 그죠? 그 정도도 지금 시험이 3주 남고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 강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책임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는 나는 강사의 인격으로서는 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라 절대.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하여튼 나도 당연히 그 학원에 가면 마음에 안 들겠지. 지 마음에 그지? 18. 이 번호도 더럽네 이거. 개발의 위험과 타당 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뭔가 흡수를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 자, 흡수를 분석하면 반드시 과거나 현재의 추세를 파악해 가지고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미래에 얼마나 빨리 팔려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목적에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다. 이 말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흡수를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미래를 예측한다. 이 말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의 위험에는 법적 위험, 비용 위험, 시장 위험 세 가지 위험이 있죠. 근데 이 시장 위험은 초기가 높고 완공률이 100%에 가까울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위험이 높은 초기에
보험선을 매도해가지고 매수인을 미리 확보해서 선분양을 하는 것이 시장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나 초기에 보험선을 매도해서 매수인이 확정되면 매수인에게 위험을 뜨는 경우니까 시장이익은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가치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험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매도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감소하는 단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개발 기간 중에 비용이 상승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 하죠. 이 비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위험을. 그러니까 비용 위험은 최소화되지만 다만 시공사도 계약금을 높게 요구하는 만큼 계약금을 높게 지불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업자가. 그러면 개발비가 증가하면서 저렴한 원가로 완공하는 게 어렵다. 이런 이제 단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5번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래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시장 분석, 그리고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순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요. 요 이제 각 단계에서 뭘 분석하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초점이겠죠, 그죠? 순서부터 먼저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앞 단계의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다음 단계를 분석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안녕했어요. 요 앞에 3단계를 합쳐서 뭐라 하죠? 시장 분석. 그리고 뒤에 두 단계를 경제성 분석이라 한다. 자, 이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총량적인 경제 지표들, 지역의 인구 수준이라든가 소득 상태라든가 고용 정도라든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수요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이 지역의 총량적인 경제 지표들을 측정해내는 작업이 지역 경제 분석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측정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파악해내는 것이 시장 분석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에서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시장에서 잘 매매되고 임대될 것이냐, 매매 임대 가능성, 즉 분양 가능성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게 시장성 분석인데, 이 시장성 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흡수율 분석이란 말이야.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흡수될 것인가, 이걸 파악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가지 작업을 통해서 지역의 총량적인 경제지표도 분석하고요, 수요 공급도 측정함으로써 시장 상황도 조사하고 또 분양 강수도 파악해가지고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이 이 시장에서 채택 가능한 사업이냐, 이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장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 해서 사업이 할만하고 채택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럼 여기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평가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러면 투자 분석 단계에서 투자하자 말자, 투자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경제성 분석이야.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은 뭐 쉽게는 이제 수익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이 수익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 이게 경제성 분석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요 수익성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이 수익성 평가가 총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고 총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측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순영업 소득이라든가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수령가는 0보다 큰지 적은지, 또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더 큰가,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수익성을 평가하는 게 타당성 분석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타당성 분석은 2단계로 나올 때 시장 분석에 포함되는 거야,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는 거야? 경제성 분석이지 시장 분석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지금 4번 질문은 그죠? 바로 2단계로 구분할 때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해내고 또 분양 가능성 등을 측정해서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세전 세후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것은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장 분석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이 틀려 있고,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항상 3대 측면에서 모두 다 타당성을 분석해야죠. 기술적, 경제적, 분류적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시될 수밖에 없죠.
그건 왜냐? 경제적 상승분석을 통해서 요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3대 측면의 분석 중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측면의 상승 분석이 가장 중시된다고 봐야 되겠죠. 19번에 요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그 조금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재개발을 시행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면 보존 재개발, 그리고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죠? 근데 맨 위에 보존 재개발이 가장 소극적인 방식이고 아래로 향할수록 이제 적극적인 유행으로 변하는데 이 보존 재개발은 건물이 노후 불량화가 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 예방 측면의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요 말이 들어가요. 사전에 노후 불량의 진행을 방지한다는 게 예방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예방 측면의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 보존 재개발이고 이제 건물이 노후 불량화 되죠. 그럼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한단 말이야.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해서 기능을 정지시킨다. 여기까지가 수복이고 이제 수복보다 더 농도가 짙은 게 개량이죠. 그럼 개량 재개발에는 보존이나 수복 재개발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보존 재개발은 수복에도 포함이 되고 보존이나 수복 재개발은 개량에도 포함이 되고 다 밑에 게 넓은 거니까 다 포함을 시키지. 그럼 개량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된 원인도 제거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는 게 일종의 리모델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리모델링.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게 개량인데 지금 1번 질문은 노후 불량화된 요인을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첨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첨가까지 갔으니까 개량이 돼야지.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된 원인만 제거한다. 여기까지만 수복이야. 거기까지 수복이고 확장이나 개선 첨가 중에 한 개가 나오면 그건 당연히 개량 재개발 영역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려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개량 재개발이죠. 2번이 이제 우리가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나누면 자 단순 개발 방식, 그리고 매수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혼합 방식, 또 합동 신탁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이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근데 단순 개발 방식은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게 단순 개발 방식. 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이죠.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인데 이걸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체 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 주체도 토지 소유자, 이익의 기속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다만 이제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인데 토지 소유자가 비전문가죠. 그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이 되었고 이거는 소유권의 변화가 안 생기죠.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권리 불변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이라. 주로 어떤 게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은 전부 토지 소유자가 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럼 매수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수용 방식일 때 수용 방식. 토지를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면 매수해서 개발한다. 이걸 수용 방식이라는데 수용 방식은 보상금을 받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죠. 이게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권리 소멸에 대한 사업 방식이죠. 권리 소멸. 주로 어떤 게 있어요? 택지 공영 개발. 정부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은 전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야. 그럼 환지 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재교부하는 방식. 다시 분배한다 이 말이야. 다시 분배. 시행자가 원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원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되돌려 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양만큼을 못 돌려주잖아. 그죠?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도로도 확보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뭐 공동구도 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개인의 사유지를 편입시켜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감보율인데 보통 감보율이 한 50% 정도가 되니까 50% 정도를 빼고 돌려주는 거야. 토지소에게. 그럼 소유권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이 됩니다. 권리 축소.
주로 이제 이 권리 축소하는 사업 방식으로 어떤 게 있어요? 거기 그 2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토지 구역 정리 사업. 이게 가장 대표적인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의 토지를 반드반드하게 구역 정리할 때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소유주에게 다시 되돌려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수용 방식은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해버리죠. 근데 환지 방식은 다시 개발된 땅을 돌려받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수용 방식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순간 나중에 개발 후 지가는 급등을 하죠. 이익이 생긴단 말이야. 그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업 시행지역의 개발 이익이 기속되는 거잖아. 토지 소유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죠. 보상금 받고 이미 땅을 넘겨줬으니까 개발 이익이 사업 시행지역에 기속된다 이 말이야. 소유지역에 기속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환지 방식은 개발 후에 개발된 땅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지가가 10만 원 하던 게 200, 300 상승해 있는 거야. 그럼 그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가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에 기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원래 토지 소유가 다시 그 토지를 되돌려받으니까 원소유자가 재정착하기가 쉽다 이 말이다. 자기 토지에. 그죠? 수용 방식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지. 개발 이익도 사업 시행에 기속되고 재정착이 불가능한 거죠.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땅을 다시 돌려받잖아. 자기 땅을 개발해가지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재정착이 쉽고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에게 기속된다 이 말이야. 환지 방식은. 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 그 백선 예상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 4번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요거는 한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개발을 어떻게 규정해놓고 있어? 개발이란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또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 그 건축물을 건축하나 공약물을 설치하는 행위, 또 설치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행위, 이런 행위까지를 개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은 개발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게 수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요 법에서는. 그래서 시공은 개발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한 문제로 나온 거다. 감정평가 시험에서 개발업의 육성에 관한 관리 및 법령에 관한 그 법에서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답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이게 답으로 나와서 이건 개발이 아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위험은 당연히 시장 위험, 법률적 위험, 그리고 또 비용 위험이 있죠. 근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야기되는 거,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미분양이 초래된다거나, 또 분양가가 하락하거나, 또 공실률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 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은 모두 시장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 뭐야?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포적인 측면이나 소유권 문제나 민원과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법률 위험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문제나 민원이 생기고 공포성의 하자가 있으면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허가 처분을 한단 말이야. 행정 인허가의 불확실성, 허가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이 바로 법률적 위험이에요. 행정 인허가 위험, 이런 게 바로 법률적 위험이죠. 그 다음에 20번에 자, 입찰지대 곡선이란 도심일수록 지가도 높고 지대도 높아요. 그죠?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하락하고 지대도 당연히 감소합니다. 근데 도심의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면 가장 수익이 많이 창출돼서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이라야만 도심의 가장 지대가 높은 지역을 할당받아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지대가 가장 높은 지역을 수익이 가장 많이 창출돼 가지고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상업이라든가 금융업 이런 업종이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입지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을 다시 경매해 보시면 상업 다음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해서 상업 다음으로 이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주거 산업이 입지를 해.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을 다시 또 경매해 보시면 상업 주거 다음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해서 상업 주거 다음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공업이 입지하면서 공업은 또 더 낮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지대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해지죠. 그럼 맨 외곽 쪽에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업종이 입주하면서 가장 낮은 지대를 지불하니까 지대 곡선이 더 완만합니다.
근데 요 곡선들은 요 네 개의 곡선은 도심에서 요 위치에서는 상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고 여기서는 주거산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죠. 또 요 위치에서는 공업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잖아요. 이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이 각 산업별 지대 곡선이 요 네 개의 곡선이라. 근데 요 네 개의 산업별 지대 곡선을 한 개로 연결하면 상층부에 포물선이 하나 완성이 되잖아. 그지? 상업, 주거, 공업, 농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하니까 요 노란 포물선이 하나 완성이 됐다고. 이 곡선을 뭘 한다고? 이게 입찰지대 곡선이다 이 말이야. 입찰지대 곡선. 근데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이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대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지대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크고 외가로 갈수록 기울기가 적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잖아. 그지? 그죠?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적다. 즉 곡선이 완만해진다 이 말이야. 외곽으로 갈수록 곡선이. 그렇잖아 지금. 곡선이 생긴 게 우하향하니까. 그지? 근데 왜 입찰지대 곡선이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모양이 됩니까? 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대 말이야. 거기 그 공식 거기 박스에 있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A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라. 분모는 토지 사용량인데 그 분자에 A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 외워야 돼. 요 공식을. 여기에 한계 교통비가 들어가잖아. 한계 교통비. 교통비나 운송비나 수송비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교통비를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료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교통비잖아. 교통비. 판매비에 따라서 어떻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결정됩니까? 판매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입찰지대 곡선이. 자, 늘 제가 얘기를 했어.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우리 시험에, 우리 개론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그죠? 모든 비용이 교통비 또는 수송비, 운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야 돼. 수송비나 운송비, 교통비 다 같단 말이야. 전부 수송비, 교통비에 따라 결정되지. 판매비라든가 생산비라든가 노동비, 인건비에 따라 결정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야지. 그 자리를, 교통비 자리를 다른 생산비에 결정된다든가 또는 노동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거 없어. 하나도.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배부의 최소 비용은 공장은 입주를 할 때 최소의 수송비가 지출되는 지점이 공업지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그럼 최소 비용 이론도 공업지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수송비, 교통비에 따라 결정된단 말이야. 생산비가 아니고. 또 T년의 위치지대설 농업지대가 중심지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수송비를 절감하니까 지대가 높고 농업지대가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가 감소한다. 그럼 지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뭡니까? 위치에 따른 수송비잖아. 수송비, 교통비 그것도 그죠? 역시 교통비에 따라서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되지 생산비나 판매비나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지? 또 해익의 마찰 비용 이론. 해익의 마찰 비용 이론도 공간 마찰 비용이 바로 지대를 결정하는데 그 마찰비를 결정하는 요소가 수송비야. 위치에 따른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 위치가 중심지까지 가까워서 수송비가 절감되면 마찰 비용이 적어지고 그래서 지대도 높아집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증가하면 공간 마찰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지대가 감소한다. 이게 해익의 마찰 비용이었는데 마찰 비용 이론이든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든 T년의 위치지대설이든 아노선의 입찰지대설이든 전부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수송비에 따라 결정된단 말이야. 교통비에 따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비용은 수송비, 교통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야 됩니다. 생산비라든가 뭐 판매비나 인건비에 따라 결정되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알았어요? 깨우쳐 봐요. 좀 제발. 그러니까 입찰지대가 뭡니까? 경면을 통해서 입찰을 하려면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해야 되겠죠. 제일 낮은 지대를 제시하면 입찰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1번 지문에 토지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임대료라 이 말이야. 최소로 지불해서는 경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최대로 지불할 의도가 있는 임대료. 그게 입찰지대지. 그 다음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봐라. 도심에서 3번 지문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하락하죠. 지가가 하락할수록 토지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 그럼 토지 사용량은 증가하잖아요. 그지?
똑같은 1,000만 원 가지고 토지를 사용한다. 요 위치에서는 한 평밖에 사용을 못해. 요 위치에서는 10평, 여기는 100평, 여기 가면 1,000평도 사용할 수 있어. 평당 10,000원 하니까. 그러니까 외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토지 상용은 증가할 거 아니야. 지가가 하락한다면, 그지? 그럼 토지 상용이 증가하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적어지네요. 그러니까 곡선이 외곽으로 갈수록 완만해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교통비가 감소한다. 이 분자에 있는 한 개의 교통비가 감소하면 당연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곡선의 기울기가 적어지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곡선이 완만하게 변한단 말이야. 이 한 개의 교통비하고 총 교통비는 다른 말입니다. 자, 외곽으로 갈수록 총 교통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지. 도심이 있고 외곽이 있어. 근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죠? 한 단위 거리를 10km라고 보자. 10km. 10km를 한 단위 거리로 봐요. 그럼 한 단위 거리 10km씩 외곽으로 이전할 때마다 총 교통비는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지? 도심에서는 교통비 제로지. 그죠? 외곽으로 요만큼 나갔어요. 100만 원 들어가더라면 100만 원. 또 10km 더 나가요. 170만 원 들어가더란 말이야. 그다음에 또 10km 더 나가요. 220만 원 들어가는 거야. 또 10km 더 나가요. 25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100만 원, 170, 220, 250은 뭐야? 이거는 총 교통비죠. 총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반드시 증가합니다. 거리 멀을수록 교통비는 무조건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한 개의 교통비라는 건 뭐냐? 한 개의 교통비. 이 한 개의 교통비는 요 한 단위 거리를 외곽으로 이전할 때마다 증가하는 교통비용 증가분, 이걸 한 개의 교통비라는 거야. 한 개의 교통비. 이게 이제 이런 용어까지 지금 설명할 텀이 없는데 지문에 넣었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지금 봐. 처음에 10km 한 단위 거리를 이전할 때는 교통비가 얼마 증가했어요? 100만 원 증가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위 거리 10km를 이전할 때는 70만 원 증가했죠. 그 다음 단위 거리를 이전할 때는 50만 원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전할 때는 30만 원 증가했죠. 요 한 단위 거리당 증가하는 이 교통비 증가분을 이걸 한 개의 교통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 개의 교통비용은 외곽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죠. 감소하고 있잖아, 한 개의 교통비가. 그러니까 요 공식만으로도 한 개의 교통비가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적어지니까 곡선이 우하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4번 지문에 교통기술이 발달하면 외곽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 개의 교통비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말이야. 외곽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지니까. 요것도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이 한 개의 교통비라는 용어를 내가 넣었기 때문에, 자, 아까 또 한 개의 수입하고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랬죠.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일치하면 손익분 기준이 충족되고, 거기도 한 개라는 말이 나왔지. 이 한 개라는 말이 한 단위 이 말이라. 한 단위. 한 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수입 증가분을 한 개의 수입. 한 단위가 추가될 때마다 증가하는 비용 증가분을 한 개의 비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용어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한 개 비용이 뭐가, 한 개 수입이 뭐가, 이런 거 안 나와 죽어도. 그러니까 용어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 용어를 넣었으니까 내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5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상업이나 금융업이 토지 상용이 적은 산업들. 그 말이 뭐야? 토지 상용이 적다는 말이 도심에 가까이 있으니까 지가가 높아서 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죠. 그죠?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토지 상용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봐. 요 분자에 있는 토지 상용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입찰지대 곡선은 기울기는 커지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말이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입지하는 산업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요 입찰지대 곡선도 이것도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21번 올해 역시 감정백사 출제된 문제고, 이분은 또 우리 출제인으로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죠? 똑같이 또 낼 수 있겠죠. 크리스탈로는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지는 걸 설명했죠. 그러니까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의 핵심, 크리스탈로는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 규모를 분할했다면,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 규모를 파악했는데, 중심지가 한 도시의 중심지가 크기에 따라서죠.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로 기층세에 따라 분포를 한다. 근데 저차보다는 중차, 중차보다는 고차가 뭐 어떻다? 크기가 크다니까 규모가 더 커요. 규모가 크고 또 기능도 어떻다? 다양하다 이 말이야, 기능이.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규모나 기능에서
저차나 중차를 포섭한다. 바로 이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포섭 원리의 기초를 두고 이론을 정리한 게 크리스탈의 중심 이론이죠. 근데 크리스탈은 중심 이론에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뭐였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무조건 최소 요구치보다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하는 거죠. 또 중심지가 형성될 때,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또 중시하면서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된다면 무조건 원형으로 형성이 돼야 돼. 원형으로. 그래야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다 미치면서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 개의 복수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원형으로 형성되면 안 되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 불필요한 경쟁도 야기되니까 이때는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형성되는 게 뭐 글자가 왜 이래 안 적히나 오늘 또 비가 오니까 이제 몸이 또 찌뿌둥하구나. 복수로 형성되면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형성될 때 마치 벌집 구조로 그렇게 형성될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그래서 크리스탈은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 아닙니까? 그지? 그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컨버스는 이제 레일리가 그죠? 레일리가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어요. A하고 B 두 중심지가 있다고. 그런데 요 A가 B보다 2배가 크다면 이 상권의 경계점은 2배만큼 크니까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상권의 경계점으로 결정되니까 루트 2 1.4대 1 비율이 된다. 요걸 이제 밝혀낸 게 레일리죠. 레일리가 경쟁하고 있는 두 쇼핑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를 입증했어요. 근데 이 레일리가 입증한 이론이 소매 중력 모형, 소매 인력 법칙 아닙니까? 이걸 수정해가지고 컨버스는 다시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자의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걸 입증했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봐라. 만약에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구 이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걸 수정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버서야. 소매 중력 모형, 소매 인력 법칙을 뜻합니다. 그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한 사람이 바로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이죠. 이게 2번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만약에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요 말이 없잖아요. 요 말이 없고 그 앞에까지 지우만 나오면 이거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이제 수정했기 때문에 이건 컨버스가 맞아. 그 다음에 3번에 넬슨은 특정 점포의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 즉 넬슨은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는 8가지 원칙을 지켜서 입지를 해라. 그래야 매출량을 확보하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죠. 그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 다음에 레슈는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을 정면으로 비판했지. 베버는 공장은 최소의 수송비가 지출되는 점이 공업적으로는 가장 양호하다 그랬는데 그걸 정면으로 비판해가지고 공장이 수송비만 절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면 많이 팔아야 돼. 즉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에 입지해라. 그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다면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이 되면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 거기에 입지하는 게 가장 양호하다. 이게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아닙니까? 그지? 이까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크리스탈의 중심이라서 중심지가 승리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 중에 뭐가 더 커야 됩니까?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지금 중심지가 있어. A라는 중심지가. 근데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파란 범위까지의 소비자가 찾아와야 돼요. 이 파란 범위가 그럼 뭐가 될까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 그걸 최소 요구치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요 노란 범위다. 그럼 요 노란 범위가 뭐가 되죠? 요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된다 이 말이야. 이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다. 그럼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당연히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심지가 성립하지. 근데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요 범위라면 요 범위까지는 소비자가 이동해 오고 매출이 발생한다는 뜻이지. 수요가 창출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요 지점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창출이 안 되고 판매액도 없어. 매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여기까지가 바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또 판매량,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만 이제 판매량이 있고 수요가 있죠. 이 지점을 벗어나면 수요가 없으니까 판매량이 없어요. 여기 0이 되는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제한의 도달 범위라는 거야. 수요가 1이 되면 1만큼 수요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존재하는 거지. 제한의 범위 안에. 제한의 도달 범위는 0이 되는 지점까지, 거기까지의 거리입니다. 1이 아니고. 수요가 0 또는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 판매량도 0이고 수요도 0이 되는 거야. 1이 있으면 판매량도 1만큼 창출된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지. 0이어야 돼, 0. 22월에 대상공선의 대부 비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대부 비율이 담보로 정도는 부동산 가격에서 융자 금액,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닙니까? 그죠? 담보 부동산 가치에서.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금액, 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융자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내야 돼? 아까 원리금이 나오면 그 원리금을 뭐로 나눠야 대출 금액이 됩니까? 융자 금액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제? 그럼 지금 원리금이 1350만 원 나와 있잖아. 그리고 저당 상수가 0.1125 나왔잖아. 그제? 0.112. 그럼 1350만 원 0.115 나오면 얼마고? 1억 2천만 원이네. 그럼 융자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2억이라 그랬네요. 2억에서 1억 치니까 이거는 1억 12, 60%. 이게 왜 계산이 안 될까? 지금 요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항상 이제 원리금을 가지고 대출 금액, 융자 금액을 구할 때는 저당수 원리금을 나눈다. 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 요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야지. 발가락에 볼펜을 꽂고도 풀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찍어서 틀리고 있고, 그지? 그렇다니까. 요걸 모르는 거야, 지금. 23번에, 방학 동안 대학가 원룸에 공실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계절적 변동이죠. 그죠? 순환적 변동이고. 1번하고 2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방학 앞에 하숙집이나 원룸 경기. 이런 것들을 계절적 변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건축 허랑의 이유를 초점으로 해서 회복 계절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렇게 회복 이유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기에 접어들었어. 그지? 요렇게. 그럼 경기가 회복이 됐다가 또 정점을 찍고 나면 또 후퇴하겠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계속 이렇게 상승, 하강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라. 저점을 찍고 정점으로 갔다가 또 저점으로 오고 상승, 하강을 반복하니까 2번이 바로 순환적 변동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영향으로, 정부의 정책과 같은 외부 영향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또는 경기가 후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외부 요인에 따라 경기가 변화되는 거. 예를 들면 전쟁, 지진, 홍수,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외부 요인에 따라 경기가 변화되는 걸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똑같은 말이야.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 변동. 이 동의어 다 알아야 돼.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추세 변동은 뭡니까? 그럼 추세적 변동은 추세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추세 변동 또는 장기적 변동 같은 말이야. 장기 변동이나 추세 변동이 같은 말이에요. 이 추세적 변동, 장기 변동은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재개발로 인한 경기야. 개발이나 재개발로 인해 50년에 걸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경기를 추세 변동 또는 장기적 변동. 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비순환적 변동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경기는 순환구매이 몇 개입니까? 일반 경기든 부동산 경기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4개의 국면만 존재하는 거야. 순환국면은. 안정시장 하는 거는 순환국면으로 분류된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순환국면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이 안정시장은 부동산의 종류라든가 위치, 용도를 가지고 만든 시장이니까 순환국면에 포함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하실 분들 아닙니까? 학교 가면은 그럼 봐라. 실수요자가 증가해가지고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물량이 모자란다는 뜻 아닙니까? 공급 부족은 물건이 모자라는 거죠. 그럼 매수자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되나? 매도자를 미리 확보해야 되나? 물건이 모자라면 매도자를 확보해야지. 이걸 지금 맞다고 지금 4번을 못 찍어내면 중개사 하면 안 되지. 뭐하러 공부하고 있나 지금. 누구를 확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요 이제 4번 지문도 그죠? 4번 지문도 왜 보여주나?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답으로 제시된 거야. 옳은 지문으로. 이 4번 지문이요. 경기에서 한 문제 나온 게 이게 답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4번 지문이.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요 정도 지문이 답으로 제시되어갖고 옳게 나오면 당연히 찍어서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중개사실 분들인데. 그제? 그 다음에 24번에 민간개발 방식은 다채롭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그죠?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만을 답으로 제시합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근데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땅만 개발업체에게 넘겨줘. 그죠? 그러면서 토지만 이제 딱 넘겨주고 건축비, 개발 자금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요. 다만 개발업자는 뭐예요? 땅 받아가지고 건물을 설계하고 건물을 준공하고 준공된 건물을 분양 임대하고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업무를 대행해 주고 개발이 종료되면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까지 모두 토지소유에게 다 귀속되죠. 모든 이익을 토지소유에게 다 되돌려줘요. 그리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아가잖아. 그죠? 그러면 토지 신탁도 마찬가지로 신탁회사에게 땅 넘겨줘요. 다만 넘겨주면서 소유권까지 넘겨준단 말이야. 등기까지. 그러니까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신탁사의 명의로 개발이 되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회사가 조달합니다. 신탁회사가 조달해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익은 신탁기간 중에 토지소유에게 다 배당을 쳐서 되돌려주죠. 그리고 이제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역시 신탁법에 따라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지.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지금 4번의 사업수탁 방식이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 왜? 토지소유자 이름으로 등기가 계속 돼 있으니까. 그지?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되고 자금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건물의 소유권은 개발업체에 기속된다. 아니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지가 지돈 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개발업자에게 수도도 주고 건물까지 주고 하면 거지 되지. 지가 뭐 아이고 참 이런 토지소유자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내 좀 맨날 개발해주고 댕기게. 이제 강의 좀 그만하고 싶다. 시험에 임박해 오니까요. 잠이 안 온다. 어제 저녁에도 몇 명이 잠을 안 재우더만 딱 앉아가지고 저게 누우면 그죠? 자, 여기에 누구 앉아있고 일단 머리에 다 스쳐가요. 누구 어디에 앉았는지 아는 거야. 요 학교 착하거든. 딱 하면 이 사람이 올해 또 2개 모자랄 것 같은데 밤새도록 2개. 이 사람이 어떻게 2개를 극복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게 누우면 잠을 못 자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 담배 한 대 피고 와가지고 또 소주 2잔 먹고 또 누웠다가 또 30분 만에 또 일나가지고 또 누구 때문에 30분 만에 일나가지고 또 소주 2잔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하루 종일 7번을 거짓을 하고 있다 진짜. 신경이 예민해진다니까. 그치? 자기들이 당사자가 걱정해야 될 건데 막 자기들은 밥 잘 먹고 막 잠 잘 자고 얼굴에 기름 줄줄 흐르면서 지금 2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걱정이 없어요. 다 합격할 것 같아가지고요. 마음은 합격을 갔죠. 마음이라도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지?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시험장에 가면 안 되지. 합격할 거라는 비전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죠? 꿈이라도 크게 끄고, 또 합격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오늘 또 누가 또 수험생이 또 톡이 하나 왔더라고. 어제 저녁에 꿈을 꾼데 시험장에서 시험을 안 치고 자고 있던데요. 이러면서 시험 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더라고. 꿈을 그렇게 꿨다고 시험 치러 가서 시험장에서 시험을 안 치고 잤대요. 그런 꿈을 꿨대. 그러면서 이제 포항 수험생이 갑자기 왔던데, 그죠?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길몽입니다. 합격하는 꿈입니다. 할 수 없잖아. 시험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죠? 아주 길몽이. 원래 꿈은 반대라잖아요. 꿈은 반대라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 길조입니다. 길조 진짜 길몽이에요. 뭐 막 꽃이 오고 야 합격했다 이러죠. 100% 떨어집니다. 점치러 가지 마라. 점치러 가면 점쟁이 뭐랍니까? 꽃이 2송이가 온다. 2번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게 합격한다는 뜻이 아니고 꽃이 2송이가 온다 하면 아이고 1차도 되고 2차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지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게 점치러 그거 가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점쟁이들이 그런 거 다 알아가지고 뭐 할 것 같으면 점치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리 사나 지가. 내한테 오면 내가 100% 얘기해 줍니다. 확실합니다. 오차범위 0.2%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밥 먹자 소리 하지 마세요. 떨어질 사람이 밥 먹자 하면 안 먹습니다. 네. 25분에. 그러니까 이제 요 5분 지문도 알아도 신차지 방식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지주공동사업인데 그죠? 차지 계약이 종료되면 토지만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방식. 요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개발업자하고 토지조자 간에 지분을 서로 나눠갖는 대표적인 지분 공유 방식은 등가 교환 방식. 그 정도까지 기회에 두면 민간개발 방식 한 개 맞출 수 있어요. 25번에 대출 조건이 다음 같을 때 5년 거치가 있을 경우와 거치가 없을 경우 그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첫 번째 회차의 상환 원금의 차액. 그러니까 A는 이제 거치 기간이 있고 B는 거치 기간이 없는데 거치 기간이라는 게 뭡니까? 거치 기간은 원금 없이 이자만 납부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거치 기간이거든. 그러면 거치 기간 동안은 원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원리금이 그죠? 이자로만 구성되는 거니까. 근데 대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금리는 연 3%고 만기가 30년인데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게 30년 같으면 이게 몇 개월이야? 360개월이죠. 매월 상환하니까 360개월이 되겠지. 근데 그 360개월인데 A는 지금 뭐야? 거치 기간이 있다 그랬죠. 거치 기간이 있고 B는 이제 거치 기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거치 기간이 있으면 5년 거치가 있다 그랬잖아. 5년. 그럼 5년이면 60개월이죠. 60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지 원금은 안 내잖아요. 그지? 그지? 그러면 요 60개월 동안은 원리금을 낼 때 60개월은 이자만 내니까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원리금을 계산할 때 60개월을 뺀 300개월의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300개월. 5년이니까, 5년 거치니까. 근데 그 거치 기한이 없으면 이제 360개월 전체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다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360개월의 저당상수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자,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원리금은 융자 받은 금액에 저당상수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원리금이 나오죠. 그럼 원리금이 나왔다.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그 원리금에서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하죠. 이렇게 해서 이자 계산해. 그래가지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그게 뭐가 돼? 원금이 되는 거죠. 요걸 구하라 이 말이야. 요 원금의 차익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죠? 그럼 자, 거치기한이 있는 경우는 원리금은 300개월 내는 거죠. 5년은 이자만 내는 거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는 거는 300개월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300개월의 저당서를 곱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리금을 구할 때 융자는 1억 2천만 원 받았어. 그런데 저당상수가 300개월의 저당상수가 얼마야? 0.00474야. 0.00474. 요걸 곱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요. 56만 8,800원이 나왔죠. 요게 이제 전체 상환할 원리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자 계산하고 빼야 원금이 나오겠죠. 요거 구하라. 이 말은 원금의 차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자는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데 1회 차이는 융자 받은 돈이 전부 잔금으로 다 남았잖아요. 한 번도 안 갚았고 처음 갚는 거니까. 그럼 잔금이 1억 2천 그대로 남았죠. 1억 2천만 원에 연이율이 3%라 그랬지. 그럼 이거는 매월 상하니까 이것도 12로 나눠줘야 월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억 2천만 원 곱하기 3% 하면 360만 원인데 나누기 12 하면 얼마? 30만 원이 되겠네 이자가.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56만 8,800원인데 거기서 이자가 1회차에 3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차액 원금은 얼마? 26만 8,800원입니다. 일단 거치기한이 있는 경우는. 근데 거치기한이 없는 경우는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융자 1억 2천만 원 받았고, 그죠? 여기에 저당 상수가 3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계속 갚아가야 되니까 360개월의 저당수를 곱해야 돼. 0.00422를 곱해야 되죠. 그럼 원리금이 50만 6,400원이 나와요. 이게 원리금인데 이자는 여기서 얼마야? 30만 원 정해지잖아. 그죠? 1회차는 이자가 똑같지. 뭐 거치기간이 있든 없든 간에 잔금 똑같이 나왔고 이율도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자를 뺀 금액이 원금이 되겠죠. 그럼 1회차 원금이 얼마야? 20만 6,400원이다 말이야. 그래서 거치기간이 있을 때는 원리금이 26만 8,800원이고 없는 경우에는 원리금이 20만 원금이 20만 6,400원이니까 요 차익을 구하라 그랬잖아. 1회차의 원금의 차이. 그러니까 원금의 차이는 6만 2,400원 이렇게 되네. 그지? 어렵죠.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올해 감정평가서에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 우리 거치 기간을 주고 문제를 내는 거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게 툭 튀어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상 문제는 만들어 놨는데요. 나중에 예상 문제에서는 이거는 두 번을 다 계산해야 되겠죠. 두 개를. 이게 좀 어려울 거고 아마 한 개만 주고 그죠? 하나만 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에 1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을 구하시오. 요까지는 충분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있으면 거치 기간 동안에는 원금은 안 갚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뺀 기간에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아니? 360개월 동안 계속 원리금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금을 구할 때 거치 기간이 5년이면 5년간은 이자만 갚잖아, 그지? 그러니까 5년을 뺀 300개월 이게 이제 25년이잖아. 만기가 30년인데 5년은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그러니까 원금은 안 갚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을 구할 때 요 거치기간을 뺀 개월에 저당수를 곱해줘야 된다 말. 이거 요게 이제 초점인데 요것만 구분하면은 뭐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지만 그죠? 이뭐 실제 풀겠습니까? 치거라 그냥 뭐 풀기는 치라. 근데 혹시 몰라 답이 그죠? 똑같이도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이 이게 문제가 똑같이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출제율이 똑같으니까 보여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62,400원 이러고 있다가 나오면 그냥 5번 찍고 나와. 에? 이거는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정을 하려면 저당수 수치가 있잖아요. 저당수가 1-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분의 R이죠. 거기에 20년하고 이자율 12분의 0.03 이걸 다 대입해갖고 그 수치를 계산해야 돼. 그 수치를 계산한 게 요거 아니야 이거 그지? 이 수치를 이 짜증나거든. 이 수치 계산하려면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문제 냈던 걸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문제 낸 걸. 그러니까 똑같이 낼 확률이 높죠. 이런 거는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다 외워 문제하고 뭐 풀기는 뭘 풀어 지랄 그제? 혹시 재수로 똑같이 나오면 한 개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똑같이 나오기야 하겠냐마는 모르는 거야. 시험이라는 거는 그죠? 출제자가 똑같으면 뭐 지가 냈던 거 또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26번에 1차 저당시장은 원래 돈을 주려고 하는 수요자와 그 수요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1차 시장을 주택담보대출시장이라고도 하잖아. 그제? 그 다음에 2차 시장은 이제 1차 시장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야. 대출기관적으로. 그래서 2차 시장을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 하지요. 그 다음에 유동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은 두 개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한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은 뭐죠? 그게 MBS라는 거란 말이에요. MBS. 근데 3번 지문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 3번 지문이 바로 주택 저당 증권 MBS가 아니고 이 3번 지문을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BS죠. 에세트,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가 ABS가 되고 만약에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한 주택 저당 그 주택 저당인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증권은 MBS가 되겠죠.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했으면 MBS.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했으니까 ABS가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그 설정된 저당권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해서 현금을 조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려줬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이 저당권이 확보되면 그걸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이걸 투자에게 팔아서 현금을 조달한단 말이야.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 저당 유동화라 하는 거야. 저당 유동화. MBS 수합이 아니고 뭐 수합 들었다고 뭐 좋다 해라. MBS 수합이라는 걸 어디 뭐 들어나 봤나? 이자율 수합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MBS 수합이라는 거 어디서 들었어? 이런 걸. 그러니까 4번은 저당 유동화를 뜻하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이 뭡니까? 5번에 거기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이 MBB다. MB 모기지 백더 본드. 모기지가 주택 저당, 백더가 담보. 그러면 본드가 채권.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 그게 모기지 백더 본드니까 MBB다 이 말이야. 근데 MBB를 매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투자자가 매수를 하지. 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발행자가 매수합니까? 발행자가 발행을 하면 투자자가 매수를 하잖아. 근데 MBB는 B만 두 개니까 발행기관에서 저당가 원리수익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지. 발행자가 위험을 감수하니까 투자자는 위험이 없어요. 근데 위험이 적은 만큼 수익이 낮다 이 말이야. 수익률이. 근데 수익률이 낮음에도 왜 MBB에 투자를 하겠어 투자자가? 위험이 적으니까 수익도 적은 거고 MBB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수명이 길다니까 MBB가 다른 것보다 수명이 길어. 가장 장기로 발행된다 이 말이야 MBB가. 그럼 MPTS나 뭐 다른 MBS가 5년 만기, 10년 만기로 발행이 될 것 같으면 3년 만기 이러면 MBB는 20년, 30년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적더라도 장기간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은행으로부터 이율은 좀 적더라도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다. 이걸 믿고 MBB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금경이 자금 여력이 생기면 30년간 이자 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조기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조기상을 해버리면 투자자가 이자 수익이 안 생기니까 투자자만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조기상을 못하게 방어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바로 콜 방어라고. MBB를 매수한 매수자는 투자합니다. 투자자가 발행기간에 조기상환을 방어하는 거, 거부하는 거, 조기상환을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콜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MBB 그러면 전면 콜 방어. 만기가 30년 동안 일체 조기상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면 콜 방어하는 거야. 근데 이제 MPTB나 CMO는요, 부분적인 콜 방어만 가능해. 그러니까 만약에 만기가 10년이죠. 그럼 10년 중에 1년만 조기상환을 못하고 1년 이후부터는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이걸 부분 콜 방어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조기상환을 못하게 방어하잖아요. 그러니까 MPTB하고 CMO는 부분적인 콜 방어가 가능합니다. MPT에서는 아예 콜 방어하는 게 없고, MBB는 전면 콜 방어라. 그러니까 콜 방어도 가장 장치를 크게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MBB죠. 그다음에 27번에 이것도 이제 어제 풀어줬어요. 자, 수령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인데 요게 이제 요 차액이 수령가라. 근데 요 유출의 현재 가치는 0년 차에 나가는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이 유출 아닙니까? 그지? 0년이라는 게 현재지. 그러니까 현재에는 투자 금액이 지출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만 해놓은 게 얼마라는 거고 그게 단위가 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 도표 위에. 그러면 만 단위부터 읽어서 올라오면 그게 얼마고? 만 원이 아니고 1억이라는 뜻이다. 만 원부터 만 일시백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이죠. 그러니까 1억이 이제 유출의 현재 가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가는 돈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유입은 1년 후부터 들어오는데 미래 가치잖아.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은 현가계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1200만 원이 4년 들어오면은 이게 연금이니까 여러 번 들어오니까 4년째 연금의 계수를 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시험은 5년째 연금의 계수를 준다니까 기간 5년의 연금의 계수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고 마지막 년도에 들어오는 1억 3,200만 원을 분리시키라 어제 해줬잖아. 앞에 얼마씩 들어왔어? 1,200만 원씩 4년 들어왔으니까 요게 한 해 더 들어온다고 감안하라 이 말이야. 그럼 1억 3,200에서 1,200 빼면 남는 게 얼마고? 1억 2천만 원이 남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1억 1,200만 원은 1년차부터 5년까지 5번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고? 연금이죠. 그럼 여기에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돼. 그러면 1억 2천만 원은 5년째 한 번 들어오니까 이거는 일시불이죠. 여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라 이 말이야. 그럼 요거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가? 3.8 요거 곱하니까 4,560만 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 얼마고 이게? 6이가 0.6이면 이건 곱하면 7,200만 원이죠. 두 개 합치면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1,760만 원이래. 그지? 요게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유출의 현재는 1억이 나와 있잖아. 0년차에 나는 투자금액이 유출이니까. 그럼 1억 1,760만 원에서 1억 빼고 남는 게 수령가니까 수령가는 1,7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문제인데 요 문제는 딱 유형이 정해졌다 그랬다. 항상 마지막 년도만 들어온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년도에 들어오는 요 금액을 앞에 4년 동안 들어오는 돈하고 나머지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시켜 놓고 앞에 똑같이 들어오는 돈에는 연금hen가계수 곱해주고 남는 돈에는 일시불의 현가 곱해주면 그게 바로 현재 가치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투자 금액을 빼고 남는 게 수령가니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당연히. 유형을 익혀놓고 그 다음에 28번에 비율부수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요. 이 문제도 이제 올해 감정평가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아주 그죠. 작년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고 올해도 똑같이 나왔어요. 2년 연속. 그리고 답도 똑같이 5번에서 그죠. 운영경비 비율을 똑같이 비율도 1, 2, 3, 4, 5를 똑같이 줬습니다. 금액도 똑같이 주고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2년 연속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똑같이 냈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온다면 그냥 이 5개 비율 계산하는 거죠. 하겠죠? 하긴 몰래 그냥 5분 찍고 나와. 봐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4억이죠. 근데 4억 중에서 대출 얼마 받았노? 2억 받았죠. 그럼 대출이 2억이니까 부채가 얼마라는 뜻이라? 2억이죠. 그럼 가격이 4억짜리인데 2억을 빌렸으면 지분도 2억 투자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4억인데 대출 2억 받았으니까 지분 2억 투자했다. 요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도 1,000만 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소득도 5천만 원 있어요. 가능총소득은 4천이라. 자, 가능총소득 4천만 원이고 영업경비가 가능총소득의 50%. 그럼 영업경비는 가능소득 4천만 원에 50%니까 요게 2천만 원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공실손실이 가능총소득의 25%라. 공실손실 요게 4천만 원에 25%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요거 빼면 이제 기타 소득 없으니까 유효총수익이 3천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업경비가 2천만 원이면 순영업소득은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까? 아, 부채 서비스액하고 같은 말이 뭐고 원리금 상환액이나 부채 서비스액이 같은 말 아이가? 그걸 모르네 어떻게?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 1,0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1,000만 원이니까 세전영수가 0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계산할 것도 없어요. 원리금 상환이나 부채 수익이 같은 말이니까, 그지? 그럼 요거 이제 하면 답도 나왔지. 1번에 부채 감당률이 뭔데? 부채 감당률은 요 순영업 소득을 부채 수익으로 나눈 거죠. 요거 나누기 이거. 요 도표상에서, 그지? 그러면 순영업 소득 1,000만이고 부채 수익이 1,000이니까 1,000 나누기 1,000이 부채 감당률 아니야? 그 부채 감당률은 1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이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총소득 3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영업경비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3천분의 3천이니까 1이네 역시. 그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다음에 3번에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DTI죠.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연소득 5천만 원 나와 있어 거기에. 원리금은 1,000만 원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건 5분이니까 당연히 20%. 이건 아주 쉽고. 그다음에 4번에 부채 비율이 뭐야?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요게 부채 비율이야.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그죠? 근데 4억 중에 부채 2억이니까 지분도 2억이죠. 그럼 2억분의 2억이니까 부채 비율 1입니다. 역시 100%또. 그지? 지금 1이 나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지? 전부 채무불이행률도 1, 부채 비율 1, 부채 감당률 1. 이 문제는 나중에 나오면 그죠? 비율들이 다 보던 거야. 1, 1, 1 나와 있을까요? 다 그냥 5번 찍고 나오면 돼. 에? 아주 재밌잖아요. 작년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올해도 똑같이 나왔고.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총소득은 가능총소득 있고 유효총소득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하라고 그래서 유효총소득 기준 그랬잖아. 그지? 거기 5번 지문에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영업경비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유효총소득이 지금 얼마인데요? 3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영업경비는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3분의 2니까 이건 얼마고? 0.6666 정도 나오니까 대략 한 0.667 정도가 되지. 0.67 정도가 됩니다. 0.8이 아니고. 또 만약에 이게 유효총소득이 아니고 가능총소득 기준이다. 가능총소득. 그럼 가능총소득 기준으로 해서 가능총소득은 4천만 원이죠. 그리고 영업경비는 2천만 원이니까 가능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경비율은 50% 0.5가 나야지. 그지? 근데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0.67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0.8이 아니고. 이 가능총소득 기준으로 하든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하든 무조건 영업경비 비율은 다 틀려있네. 그지? 그 잘 봐라. 이 문제도 충분히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29번에 신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체 투자기간 동안 예상되는 순현재 가치 선정을 위한 자료가 다음 같을 때 옳지 않은 거. 유입의 현재 가치가 2억인데 유출 현재 가치가 1억입니다. 그럼 순행가는 얼마입니까? 아,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게 순행가 아니가? 그럼 순행가는 1억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 현재 가치로 나눈 거니까 2억 나누기 1억이네. 그럼 수익지수는 2 아닙니까? 그럼 일단 1번, 2번 맞고,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그러면 3번에 순행가가 0보다 크죠 지금? 순행가 1억 나왔으니까 0보다 크지. 순행가가 0보다 클 때는 수익수도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도 반드시 요거보다 크지 않아요. 그럼 뭐 어디가 틀렸노? 그 다음에 1번에 순행가부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이 뭡니까? 순행가부는 할인율이 요구순위의 할인율로 사용된단 말이야. 근데 요구순위는 투자자마다 모두 다르게 부여하는 주관적 수익률이지. 자, 똑같은 이 건물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갑은 나는 여기서 8%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어. 을은 10% 수익이 나와야 투자한다. 병은 12%가 안 나오면 투자 안 한다. 요구수는 수사마다 전부 달리 부여하는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주제에 따라 전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순행가법에서는 할인율을 뭘 사용한다? 요구순위를 할인율로 사용하고 내부 순위법은 내부 순위를 할인율로 사용하죠. 고로 5번 순행가법은 사전에 요구순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내부 순위법은 사전에 요구순위 결정될 필요가 없어요. 왜? 할인율이 요구순위이 아니고 내부 순위이잖아요. 그럼 내부 순위만 알면 할인이 가능하니까 내부 순위법은 사전에 요구순위 몇 프로인가 결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순행가법은 할인율이 요구순위 할인율로 사용되잖아요. 그럼 할인율인 요구순위를 모르면 순행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고로 투자이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행가법은 반드시 사전에 요구순위 몇 프로인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순행가를 계산해서 투자이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요 5번 지문은 순행가법이 아니고 할인임금 수지부수업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법을 뜻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 요구순위 아니잖아요. 내부 수익이니까 사전에 요구순위를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순행가법은 반드시 사전에 요구순위 몇 프로인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행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30분부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집안 좀 쉬었고.